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습니다.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에는 전문가와 관료 출신이 내정됐습니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복구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틀 연속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버닝썬 클럽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관 유착 의혹에 이어 조직적인 탈세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6명이 당분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미세먼지에서 벗어나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포근하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고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중앙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박영선, 진영 등 현역 의원을 포함해 전직 관료와 학자들이 두루 입각하게 됐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입각하는 현역 의원은 2명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기도 한 민주당 4선 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역시 4선인 박영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입각을 위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애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우상호 의원은 당에 남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엔 국토부 2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가 내정됐습니다. 학계 출신도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북정책의 수장인 통일부 장관 후보에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지명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각각 내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 장관 숫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유은혜, 강경화, 진선미 장관이 유임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물러나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새로 들어오면서 여성 장관은 4명, 비율은 22%를 유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여성 장관 3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7개 부처에 이르는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 첫 조각 이후 최대 폭입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안으로 이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최대한 빨리 새 진용 꾸리기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번 청와대 개각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의 반응은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실패한 대북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고집이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현직 장관과 장관 희망자가 바통을 터치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먼저 중진 의원 둘이 입각하게 된 민주당의 입장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각에 대해 경험과 전문성, 정책 실행 능력이 우선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특히 박영선, 진영 두 의원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최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후보자들의 참신성과 전문성이 문재인 정부 3년차 국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과 인준 과정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능력보다 코드가 중시된 인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패한 대북 정책을 계속 답습하겠다는 것을 고집하는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이 북한 관련된 정책의 실패를 계속해서 답습하겠다라는 것을 고집하는 그런 개각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대북 제재가 쓸모없다고 주장하며 남북 경협과 북한 퍼주기에 매몰된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직 장관을 불러들이고 경력을 채울 현직 의원으로 교체 투입한 모양새라며 독재를 위한 레일 깔기에 골몰한 흔적만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이번 개각에 대해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장관과 장관 희망자의 바톤 터치에 불과하다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파탄난 민생을 위해서는 정치인보다 전문가들의 기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잘 알려져 있는 여당 중진 의원들이라서 관심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박영선, 진영 두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청와대 개각 공식 발표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던 만큼 국회 박영선 의원실 앞에서는 아침부터 취재진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청와대 발표 직후에 간단한 입장문과 회견을 통해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대 청년과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인 진영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 의원은 어깨가 매우 무겁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우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핵심 과제인 자치 분권과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쯤 잇따라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소된 법관 가운데 이미 징계를 받고 있는 이들 빼고 모두 배제됐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 판결을 내렸던 성창호 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기소된 전 현직 판사들이 10명이고요. 이번에 배제된 대상자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네, 재판에 넘겨진 10명 가운데 8명이 현직인데요. 네, 이들 가운데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신광열,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성창호, 조희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판사까지 모두 6명입니다. 일주일 뒤인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대기 발령과 같은 사법연구에 보임됐습니다. 지난해 말 정직 징계를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명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이미 옷을 벗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판사들은 재판 개입을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 남용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되면서 자신들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와 접촉할 수 있어서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법관들의 근무지를 서초동 법원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대법원은 또 기소된 판사들이 다른 재판을 맡는다는 게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와 별도로 검찰이 비위 사실을 통보한 나머지 현직 법관들도 10명이 넘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여기에 포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 배제 여부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법원노조도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즉시 재판에서 배제하라며 내부통신망에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국민은 양심 있는 법관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면서 이미 기소된 법관들뿐 아니라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 66명 모두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마약과 성범죄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이 조직적으로 탈세를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클럽과 지역 경찰관 사이에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도 확보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버닝썬 이번에는 탈세 의혹이군요. 어떤 정황이 포착된 겁니까? 네, 마약과 성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온 클럽 버닝썬의 또 다른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탈세를 계획했다는 내용이 나온 건데요. 앞서 경찰은 지난 1년간의 버닝썬 회계 기록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해왔습니다. 당시 초점은 클럽 자금이 지역 경찰관들에게 흘러갔는지, 그러니까 유착 의혹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또 다른 문서에 클럽이 조직적으로 탈세를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클럽 직원들이 거액의 술값을 개인 계좌로 받아 다시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매출 기록을 조작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실제 술값보다 낮은 가격이 매겨진 위장용 메뉴판을 갖추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버닝썬의 법인세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아직 탈세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관련 정황을 포착해 클럽 측의 세금 신고 기록까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리고 클럽과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클럽과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곧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클럽 공동대표 이모 씨의 자택 인근 CCTV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클럽과 경찰 사이에 중간책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가 이 씨의 자택 근처를 찾은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은 경찰이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역삼 지구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당시 강 씨가 앞으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이 씨를 찾았을 가능성에 주목해 관련 정황을 추궁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강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지만 강 씨는 사실 무근이라며 둘 사이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두 사람이 접촉한 증거가 나오면서 클럽과 경찰 사이 유착 의혹을 증명할 실마리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번에는 YTN이 단독 취재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후속 보도 전해드립니다. 한 투자업체가 피해자 추산 1,200억 원을 챙겨 달아났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예인 등을 불러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고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인물로 뽑혔다고 하니 의심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산에 있는 한 대형 행사장입니다. 5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매주 3%에 달하는 고수익을 약속한 모두아 크라우드 사업 설명회에 각지의 투자자가 모인 겁니다. 유명 연예인의 축사에 앞으로보다 지속적인 확실한 암호화 거래 시스템을 개선해서 수많은 투자분들 꿈을 이루며 공중파 서바이벌 프로그램 입상자가 속한 유명 걸그룹의 공연, 팝 바이올리니스트와 소프라노 공연까지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K-스타 오디션이라는 이름의 자체 서바이벌도 진행했습니다. 각지에서 최소 5차례 이상 이루어졌는데 유명 가수와 아이돌 등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업체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사셔갖고 VIP 한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서울 가서 공연도 보고 왔다 하고 이런 말 다 하시더라고요. 돈이 있는 돈에 아파트 담보에 모든 보험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택시 받아가지고 얻는 거예요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잠적한 대표는 지난해 말 한 민간단체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봉사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실적은 투자자 모집에 그대로 활용됐습니다. 위원장이나 단장들이 소개해줘서 추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제 인격이나 어떤 그런 걸 믿고 저희가 드리는 거죠.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 일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피해자 비대위 측도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 카풀 도입을 놓고 택시기사 분신 등 극단으로 치달았던 이른바 카풀 갈등이
어제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 사이의 타협으로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택시 시장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낸 묘수가 한국형 우버, 즉 기존 택시 서비스의 스마트폰 앱 기반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자 사이에 이뤄내야 할 세부 합의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풀 허용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극적인 대타협의 묘수로 찾아낸 건 바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입니다. 플랫폼 택시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IT 기술을 택시 호출과 결제 등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 차량 공유 서비스 붐을 이끈 우버의 경우 스마트폰 앱 하나로 사용자와 운전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입니다. 우버의 방식을 택시에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버가 승용차를 활용한 카풀 서비스라면 플랫폼 택시는 남는 택시의 우버 방식의 기술을 접목하는 모델입니다. 이른바 카풀 택시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경우에는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시켜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플랫폼 택시가 도입되면 공항 이동 서비스나 통학 전용 서비스, 몸이 불편한 노인들 병원 이동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가 단순한 현재 택시 산업의 영역이 확장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택시라는 현재 중형 택시, 모범 택시 이런 면허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들도 제도권 안에서 일정 수준의 범위에서 자유도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게 열려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2차례 4시간 허용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 택시업계와 카카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차량 공유업체와 택시업계 사이의 소송 등 마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국내에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택시업계의 극심한 반대에 막혀 철수했던 우버를 포함해 대규모 해외 업체들이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시 몰려올 경우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또 택시를 활용한 카풀 서비스가 현재 법으로 금지된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카풀 관련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택시 업계와 카카오가 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극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마지막 회의에서 5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협의 끝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카카오 카풀 쪽에서는 제한적 참여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2시간씩 하루 4시간 동안 카풀이 허용되고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택시업계는 대신 월급제를 얻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령의 운전자가 모는 개인 택시를 줄이고 승차 거부 등의 문제점을 고치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안에도 동의했습니다. 대타협 기구는 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가용으로 플랫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한다는 겁니다. 택시만 해당하면 이 제도가 기존의 택시와 뭐가 다르며 택시를 잡기 가장 어려운 심야 시간대가 합의안에서 빠진 상황에서 합승만 허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예약 서비스 개념이라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과 행선지를 예약하면 택시가 가는 식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승차 거부도 합승도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의 설명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 자가용 우버 아시죠? 자가용 우버 알죠? 네, 그걸 자가용이 아니라 택시를 활용해서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택시도 미리 이런 승차, 배차를
예약을 할 수가 있고 목적지를 통해서 승차 거부가 없게. 그래서 지금은 콜택시는 부르면 택시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거부할 수 있죠. 네네, 승차 거부가 가능한데 이런 이제 플랫폼 택시, 우버형 택시를 하면은 회사가 배차를 결정하게 해서 이렇게 승차 거부가 없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뭐 여성 전용이라든지 공항 운송이라든지 반려견 운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게 하고. 하지만 이번 합의 과정에서 빠진 다른 카풀 업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소카의 이재용 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소카 대표가 이번에도 약간 좀 쓴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네. 이거 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식으로 타협하는 것, 이거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 합의안 때문에 앞으로 의미 있는 유상 카풀 업체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소카 외에도 타 카풀 업체, 서비스 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남은 과제도 적지 않아 보이지만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며 겪게 될 기존 산업과의 마찰에서 대화로 합의를 이루어낸 좋은 예가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합니다. 결국 앞으로는 지적사항과 불만을 해결해 나가는 앞으로의 절차가 중요해 보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요즘 대학가에서는 수강 신청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고 합니다. 교수에게 빌어서 강의에 넣어달라고 하는 이른바 빌너치라는 말까지 생겨났고 돈을 주고받으면서 듣고 싶은 강의를 거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수강 신청이 어려워진 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마다 과목 수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정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인 한 대학교와 PC방.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컴퓨터엔 수강 신청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 서버의 시각을 초 단위로 알려주는 시계가 가동 중입니다. 행여나 작은 시간 오차라도 있을까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서버가 열리는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마감됐던 건데 한 명 빠져서 들어갔어요. 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공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학기 초마다 벌어지는 수강 신청 전쟁이지만 올해는 개설 과목이 줄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고려대학교 영문과 전공 선택은 지난해 1학기보다 2과목이, 지난 학기보다는 7과목이 줄었습니다. 확실히 강의 수가 좀 준 느낌이다 보니까 작년보다 이제 인기 강의에 몰리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은 느낌이라서 들어가기가 좀 많이 힘들었죠. 교양 과목은 더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교양 과목만 이렇게 200개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도 원하는 강의를 잡기 위한 학생들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필수 과목을 못 들어 졸업을 미루게 됐다는 학생까지 나오자 급하게 정원을 늘린 강의도 있습니다. 저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뭐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30명으로 늘려주던가 막 그렇게 했어요.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른바 빌럿, 교수님께 빌면 들어갈 수 있냐는 질문이 속출합니다. 강의가 3만 원, 20만 원에 거래된다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업을 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다 이런 아니면은 뭐 A 과목, B 과목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긴 했고요. 갑작스러운 강의 수 축소에 대한 아우성은 두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대학들은 본부 차원에서 과목 폐지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해줘야 하는 만큼 미리 강의 수를 줄여 강사비를 아껴보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지난 주말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개막 흥행몰이에 성공한 K리그가 2라운드를 맞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은 시즌 첫 승에, 지난 시즌 2위 돌풍의 경남은 2연승에 각각 도전합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시즌 개막전에서 대구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디펜딩 챔피언 전북은 수원 원정에서 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섭니다. 최근 수원과의 10경기에서 6승 3무 1패로 압도적 우위를 점한 만큼 첫 승 달성을 벼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중국 베이징 고안에 3대1로 승리하며 팀 분위기도 좋습니다. 수원은 울산과의 개막전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젊은 선수들을 대거 선발진에 포함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쳤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와 함께 리그 경기까지 소화해야 하는 전북을 맞아 체력적인 우위를 앞세워 반격을 노릴 경우 경기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새 전용구장에서 처음으로 경기를 갖는 대구도 이번 시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챔스리그 데뷔 경기에서 호주 멜버른을 3대1로 격파하며 만만치 않은 조직력을 과시했습니다. 홈팬들 앞에서 제주를 상대로 시원한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K리그 1 승격 첫해 2위 반란을 일으킨 경남은 개막전 승리로 또다시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화끈한 공격 축구로 이번 주말 원정에서 2연승을 노리는데 상대는 열성적인 응원단이 있는 인천입니다. 이 밖에 울산과 서울, 상주도 각각 강원과 성남, 포항을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주말 전국을 덮친 최악의 미세먼지에도 구름 관중이 몰린 K리그. 각 팀의 선전 속 비교적 맑은 날씨까지 예고돼 2라운드에서 팬들의 함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북미 두 나라는 상대를 자극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 복원설이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고 일부 외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불화설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에 시동이 걸린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운 전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이 바뀌었어요. 아직 네. 바뀐 건 아니지만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어떤 분입니까?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죠. 특히 남북 경협,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실무 경험도 있고 또 연구 업적도 있고 교수로서도 활동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 보좌관도 했습니다. 통일부. 그래서 뭐 경험이 풍부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 정부가 통일부 장관을 교체한 것이 저는 사실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명균 장관이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잘 해왔거든요. 남북 관계는 잘 유지가 돼 있고 또 나름대로 북한과의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소통의 그런 그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뭐 또 새로운 한 단계, 특히 이제 경협 분야에 대해서 김현철 내정자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경협, 조금 남북 경협 문제 그리고 또 비핵화와 관련돼서 제재 완화 이제 그런 쪽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정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기 위해서 아마 내정을 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그 현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고려가 됐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속담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네, 뭐 이거는 꼭 이 정부 문제만은 아닌데 특히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늘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같이 가고 또 뭐 서구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분야에서는 이제 계속 그 직책을 맡은 도 있거든요. 한국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 김현철 지금 장관 후보자가 이제 지명을 받았습니까? 그 김현철 후보자가 그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부장을 했다 그랬죠. 어느 장관 시절이었습니까? 정확하게 어느 장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동영 의원의 그 보좌관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후에 통일부 장관을 했죠. 정책 보좌관이라는 그 위치 자체에서 하는 일은 제가 좀 잘 아는데 어쨌든 깊숙이 그 통일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장관과 근접한 거리에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또 그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특히 뭐 노무현 정부는 잘 아다시피 남북 관계가 잘 활발하게 움직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적지 않은 경험을 했을 때라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직접적인 북한과의 협상 경험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민감한 외교 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뭐 국정원과도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서훈 국정원장하고도 친분이
두터운가요? 네, 뭐 서훈 원장이랑 뭐 김현철 지금 그 대정자와 함께 다 현 정부 문재인 그 대선 캠프 때부터 같이 일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일 외교 정책을 기본 그 방침을 입안하는 데는 같이 목소리를 갖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동창리 좀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동창리 이 ICBM 뭐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곳이라고 하죠. 이곳을 복원했다. 하노이 결렬된 다음에 복원됐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미국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 우리 국정원 서훈 원장도 국회에 출석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게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전에 그러니까 28일 이전부터 한 2주 전부터 지금 이미 작업이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창리랑 또 하나는 이제 산음동에 있는 그 종합 그 미사일 기지죠. 거기서 이제 연구 개발 생산이 다 이루어지는데 거기랑 동창리랑 두 군데 다인데 지금 정확하게 비교적 얘기가 되는 것은 이전에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뭔가 복구하고 또 새로운 그런 그 행동이 지금 감지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또 새로운 그런 어떤 북한의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두 가지가 지금 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전에 움직였다는 거는 그냥 뭐 결렬된 다음에 움직였다고 하면은 뭔가 정치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쉬운데요. 그 전부터 있었다면은 결렬에 대비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뭐 서훈 원장이 국회에서 얘기하기는 아마 결렬 전부터 했다라는 것은 원래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다시 검증단을 불러들여서 해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정리를 했다라는 게 이제 우리 국정원의 1차적인 판단이고요. 2차적인 판단 말씀드린 그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다. 그 두 가지로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 이후의 성격이 다르군요. 네, 자 동창리든 어디든 뭐 미사일 또는 핵실험 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현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ICBM 특히 우리가 동창리에 주목하는 것이 북한이 그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을 2017년 11월 29일 날 발사를 했거든요. 거기가 바로 동창리에서 발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른바 핵 무력 완성을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협이고 지난 2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어쨌든 본토에 대한 위협은 없다. 더 이상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북한이 그런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지금 협상이 결렬되는 수준이 아니라 북미 관계 자체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 생각에 북한과 미국이 둘 다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 특히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파탄나는 선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미 그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했는데 추가로 실험한다는 것도 또 이제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을 수도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연이틀 했어요. 물론 이제 전제가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는 매우 실망이다 전제가 있었지만 근데 오늘은 아주 조금 실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제가 중요합니다. 기자가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전제에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실망스러운 일이다. 조금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제 이제 현지 시간으로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백브리핑을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공개된 그런 자료를 통해서 판단하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직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에 대한 징후는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의 정보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하는 모습들은 보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발사 실험 준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다만 뭐 북한은 저는 이런 걸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의 회담을 위해서도 협상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바로 그 부분인 ICBM 미사일에 대해서 뭔가 좀 모호하지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미국 고위 관리가 백브리핑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 누군지는 지금 밝힐 수는 없겠지만
누군지는 아시는 거죠? 아니요, 그게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예. 근데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네. 그냥 뭐 미국의 고위 관리다 그렇게만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특정 신문이 분강이라는 곳을 이제 특종 보도를 뭐 단독이라고 그러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국정원 입장은 분강은 영변 핵시설이 있는 곳의 행정구역 이름이다. 예. 그러면 뭐 해프닝인 겁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것은 팩트상으로는 국정원이 밝힌 게 맞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우라늄 시설 자체에 대해서 한미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라늄 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영변에 있는 우라늄 시설이 나왔고 예. 또 플러스 알파를 지금 북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파를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영변 외에 있는 이제 우라늄 시설이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도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우라늄 시설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우라늄 시설, 북한 우라늄 시설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우리가 예상하기는 우라늄 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원심 분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대규모 시설은 필요치 않더라도 원심 분리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력 생산이 되는 인근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난 그 전 IAEA 총장이 네. 말하기는 지금 북한이 개발한 원심 분리기는 전력이 필요 없는 가스를 이용하는 거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엊그저께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대규모 시설도 필요 없고 전력 근처에 있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찾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찾기 매우 힘들다. 그래서 그 전 사무총장이 얘기하기는 슈퍼마켓이나 공업단지 같은 곳에도 이게 숨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한미가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이도훈 본부장이 귀국을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이제 비건 만나고 왔는데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저는 뭐 성과가 당연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회담이 결렬되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국이 뭐 제안했다, 북한이 뭐 거부했다 그런 것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도훈 이번에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비건 대표를 만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었겠죠. 저는 그것이 필요한 게 앞으로 한국이 어떤 그 뭐 중재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예. 가장 핵심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더불어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표했고 또 북한이 어떤 것을 제안했고 그 모든 것들이 한국이 정확히 알아야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번 이도훈 본부장이 가서 충분하게 그 얘기를 듣고 전체적인 그림들이 파악해서 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뭐 우리 외교부에서 밝힌 내용과 또 미 국무부가 밝힌 내용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FFVD가 포함됐냐 안 됐냐 이거 갖고 문제를 삼던데 중요한 겁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FFVD를 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지금 정부 설명에 의하면 그건 이미 한국과 미국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빼고 있다라고 하는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다. 예, 뭐 둘 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언론의 이런 이제 강조점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자꾸 여쭤보고 있는데 문재인 트럼프 두 정상의 불화설이 뭐 나왔다고 아예 갈라섰다고까지 보도를 하더군요.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그 국가 간의 관계, 특히 정상 간의 관계가 그렇게 명확하게 갈라섰다 말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예. 거의 적대국의 수준이 아닌 이상 더군다나 동맹국 사이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근데 의견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뭐 사이가 좋은 친구라도 의견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의견 차이가 만약에 있다면 정확하게 무슨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네. 그것을 또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현 시점에서 한미 간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지금 우리 정부가 남북의 문제, 경협 문제, 특히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경협 문제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는 거를 뭐 미국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가 뭐 결렬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선일보랑 문화일보가 뭐 갈라섰다, 결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인용한 외신을 보니까 그 블룸버그 통신 그 제목에 스플리팅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뭐 영어 잘 하실 테니까 그걸 결렬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뭐 스플리팅이라면 이제 관계가 서로가 벌어진, 벌어졌다라는 얘기인데 글쎄 뭐 제가 지금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의 동맹국들, 우호국들 정상 간의 관계가 대부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메르켈 총리와 그 독일 총리와는 거의 뭐 설전도 했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는 뭐 악수를 향해서 그때 싸움 일종의 거의 싸움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고 그런 면으로 따지면 우리 문 대통령이랑은 그런 노골적인 갈등의 모습은 전혀 연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관계가 좋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책, 특히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라는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기본적인 접근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제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재를 통해서 그래도 어쨌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왔고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반면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제재가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하면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뤄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양측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만약 그런 차이를 부각시킨다 하면은 한미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는 아직 그렇게 심각하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결렬이라고 하는 건 좀 과장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도훈 본부장하고 비건 대표가 만났고요. 그 다음은 그럼 폼페이오 장관하고 강경화 장관이 만나는 겁니까? 뭐 그런 예정에 있다라고 우리 외교부에서 밝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미국과의 지금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미국의 정확한 입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지금 북한의 입장도 좀 확인을 해야죠. 양쪽 입장을 지금 다 들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그런 입장이 우리가 원했던 안 원했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더 중요해지고 어떻게 보면 긴박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럴수록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입장을 파악하는 그런 또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볼턴을 앞으로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그것에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조금 과장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된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결렬이 됐으니까 누군가 책임을 지금 물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전반적으로 다 보이는 현상 아닙니까? 근데 구태여 그렇게 책임을 묻는 지금 같은 여러 가지 뭐 목소리라든지 그건 저는 전혀 생산적이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또 하나 이제 볼튼 보좌관이 얘기한 볼튼 보좌관이 그 정상회담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한 이른바 이제 빅딜, 영어로는 그랜드 바긴이라고 얘기하는 그 문서를 만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보도를 했고요. 근데 다만 정말 볼튼 보좌관이 회담을 결렬시킬 만한 그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볼튼 보좌관이 그런 강성인 건 맞고요. 그리고 또 그런 전에 경험도 있었지만 이번에 그 보좌관이 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우키로 움직였거든요.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등장을 한 것이고 그리고 본인도 여러 번 얘기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보면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본인의 생각을 늘 강조를 하죠. 볼튼 보좌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역할은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거지 결정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다. 만약 회담 결렬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러겠죠. 자, 이제 다른 사안인데요. 중국과의 미세 문제를 놓고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았던 한중 갈등이 불거지는 그런 모양새예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책임이다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는 않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좀 감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대부분이 이제 중국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규명이 됐는데 중국이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중국이 이걸 받아들이더라도 당장 우리가 중국한테 요구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협력을 한다는 것은 얼마 전에 이제 문 대통령이 얘기한 뭐 예비 경보 시스템 같은 거를 중국과 이제 협력을 해서 한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솔직히 중국한테 기대하는 것은 그러면 모든 그 일종의 이것이 위급 사태니까 뭐 모든 그런 물질들과 뭐 공장부터 시작해서 중국 내의 모든 것을 중단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중국이 2017년에 한번 했거든요. 겨울에 석탄 사용을 완전히 다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의 이제 농어촌이나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사실 2부제 같은 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국민의 생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입장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조금 길게 보면서, 근데 어쨌든 중국과의 협력은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일종의 말싸움은 그만하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건 풀어야 될 문제니까 조금 지금부터 할 수 있는 협력의 기제를 공고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홍권 교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민생과 안보는 챙기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진짜 엄마 같은 심정으로 어제 등원을 결정했다고 등원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의원총회장에 당대표님 모시고 같이 오면서 입장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아빠 찾은 아이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처럼 모두들 활기 있게 다시 한번 신임 당대표님과 또 최고위원님들께 저희 기대가 있다는 좀 이상하다. 먼저 반갑습니다. 혼자서 그 일을 하면 획기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하면 우리 123명이 하면 소 10시만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놀라운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경험을 가져올 수 있겠죠. 123명이야. 야, 내가 왜 내게는 이런 여건을 안 주고 저 사람에게 저런 여건을 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다 될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명인지 숙명인지 제가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타이틀을 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종갓집은 어디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종갓집의 종부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쓸쓸합니다. 많이 외롭습니다. 우리가 많이 힘든 그 가시밭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야 됩니다. 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죽음도 삶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일주일 내내 미세먼지가 기승이었고 관련 보도도 넘쳐났습니다. 재난 수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도량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는지는 의문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방송했던 더 비평을 금요일 이 시간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세먼지 보도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박사이신 최은경 전남과학대 교수 그리고 미디어 평론가인 김민하 전 미디어스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분석해볼 보도 주제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대란 언론 보도는 어땠는가? 키워드를 보니까 미세먼지, 중국, 또 비상저감 조치, 탈원전 이렇게 쓰셨군요. 네네. 네. 자, 신문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신문 보도량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대란 5대1 종합일간지 보도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동아일보는 그 한 절반 수준, 한겨레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날짜별 보도 추이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날짜별로 3월 2일부터 7일까지 분석한 내용인데요. 자, 옆에 계신 최은경 교수께서 분석을 해주셨고 3월 2일 그래프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 그 미세먼지가 심해진 지 이제 둘째 날이죠. 3월 2일에 맞습니다.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이날 조선일보의 보도가 가장 많았고요. 네네. 그에 비해서 한겨레 신문은 거의 보도가 없는 수준이었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조선일보가 조금 앞서서 보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사실 그 보도량만 보고 어떤 네. 논조나 어떤 프레임을 몰아갔는지를 단정짓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분석하는 이 기간 동안에 조선일보 보도량이 먼저 많았던 것에 대한 특징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사실 조선일보는 이번 미세먼지 사건에 대해서 바로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미흡하고 잘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바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 날짜별로 저희가 함께 봤을 때 5일과 6일에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뭐 그 시점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미세먼지에 의한 어떤 뭐 피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좀 직접적으로 좀 느끼는 그런 수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보도가 많았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이게 뭐 하루 뭐 미세먼지가 심했다라고 하는 것과 뭐 이틀, 3일 연속으로 뭐 계속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온도차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첫 번째로 반영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미세먼지 관련한 뭐 어떤 책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는 이제 보도나 이런 것들도 뭐 일부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세먼지 하면은 전형적으로 나오는 이제 프레임들이 재생산되고 그것이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서 생긴 어떤 보도량들의 늘어남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보도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특징이 좀 두드러졌습니까? 네, 그 이번에는 한 4가지의 분석 키워드가 예.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중국 미세먼지, 그다음에 비상 저감 조치하고 그다음에 탈원전까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키워드를 넣으면서 고민했던 부분에서는 정치권의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강경화 장관과 그다음에 총리에 대한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됐거든요. 그 이유들은 아까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 미세먼지가 한 10일 동안 장기화되면서는 정치권에 대한 여야의 공방으로까지 후반부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 그 근본 원인을 짚어주기보다는 정부 비판으로 몰아가는 네네. 그런 보도가 많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보죠. 네네. 네. 지금 그래픽 준비되어 있는 세 번째 특징을 먼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원인보다 정부 비판 몰아가는 보도. 네. 사례로는 중앙일보 정동영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조선일보 그 황교안 대표의 문세먼지라고 발언한 내용을 다룬 것. 네네. 네. 다음 사례이기도 네, 하죠. 다음 사례를 좀 보여주십시오. 네네. 그 이유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이 미세먼지 사건에 대한 어떤 문제들은 여야 정장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네. 누구나 숨쉬고 살아야 되는 일상에 대한 문제가 큰 공포감으로 다가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앙 혹은 공포, 재난 뭐 이런 어떤 쇼크, 굉장히 무서운 워딩이 될 만큼의 공포스러운 기간이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대안보다는 그냥 흠집내고 문제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그래서 공분과 공포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프레임 안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건을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지, 또 해외 사례는 어떠한지 이런 이야기들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정쟁의 도구로서 이용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대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인데, 정치권의 이런 반응들을 그러면은 보도를 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정치권의 반응을 보도하는 것 자체를 이제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예. 다만 그것도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보도할 것이냐, 이게 항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세먼지라고 할 때는 이제 뭐 국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고 또 국내적인 원인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물론 다양한 층위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된 프레임은 사실은 이제 어떤 형식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국외적인 원인은 이제 중국에 있는 것이 이제 주요하다, 이것과 국내적인 원인에 있어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문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주로 프레임으로 잡고 간 건데요. 네. 앞서 이제 중국 원인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이제 중국의 원인이 있죠. 그러면 그 문제를 이제 짚어주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것인데, 다만 이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이나 이런 점에서 좀 어떤 그 중국의 어떤 눈치를 보느라 어떤 중국에 할 말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뭐 조선일보 이런 데서는 그런 논조가 중심이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보도는 미세먼지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주로 그런 주장을 어떤 뭐
정치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보수 야당의 어떤 주장을 그대로 이제 또 재생산하는 그런 보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어떤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탈원전과 관련된 보도의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그 많은 언론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탈원전 자체하고 어떤 미세먼지가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앞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뭐 원전 그 발전 비중을 늘려서 화력 발전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도 사실 지금 탈원전 어떤 정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게 한 번 잘못되면은 그 피해가 뭐 미세먼지랑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막심하니까요. 그런 점을 같이 봐서 그러면 뭔가 대안을 모색하는 정치권의 모습, 이런 것에 좀 중심을 두고 보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탈원전 정책을 가지고 공격하는 듯한 보도가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은 걱정스럽습니다. 네, 하지만 좀 덧붙인다면요. 사실 탈원전에 대한 건 제가 키워드에 넣었지만 한 6일에서 7일 넘어가면서부터 나왔던 정치권에서의 또 다른 대안이고 공격의 대상이었는데요. 이 보도에서, 특히 언론 보도에서의 특징은 국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가장 알고 싶은 건 이 미세먼지에 대한 해법은 있는가, 그리고 그 해법은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가 분석하는 기간은 비록 6일이었지만 실제 이 미세먼지가 한 10일 정도 장기화였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나 비싼 고가에 대한 마스크나 혹은 공기청정기에 대한 이야기, 혹은 아예 해외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는 게 나을까? 이런 식의 정말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황사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그동안 논의됐던 황사과의 프레임에서는, 원인에서는, 근본적 대책에서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보도를 하는 언론, 신문에서조차도 명쾌하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반면에 그 공포감을 뭐 조장한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심각하다. 물론 좋게 보면은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과하면은 너무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까? 네, 사실 키워드에서의 가장 핵심이었던 비상 저감 조치라고 하는, 사실 저도 이렇게 어감이 잘 안 맞는 만큼 사실 비상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비상사태이고 굉장히 긴박하고 위험한 사태이다라는 어떤 어감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 말은 정부에서 이렇게 내놓은 대책조차도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본질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이 인공강우나 혹은 비상저감 조치가 어떤 효과도 없었다라는 비난만 있었지, 대안이 역시 하나도 없이 공포감만 계속해서 재확산되는 모습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서 보도록 하죠. 네, 일단 경향신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보도입니까? 오히려 방충망이 막아주고 마스크는 비싸서 또 재활용하게 되는, 즉 이게 계층 간에 있어서 하나의 그 위계감과 혹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이고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개인이 좋은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야 되고 개인의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프레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포는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되는 혹은 능력이 안 되면 이 공포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프레임 안에서의 지금 말씀한 것처럼 취약계층은 오히려 이 공포에서 어떤 대안도 어떤 방어막도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에게는 공포감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보도는 또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취약계층한테 좀 지원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미세먼지를 국회에서도 이제 뭐 재난이다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과거에 뭐 폭염이라든지 이런 뭐 자연 발생적인 어떤 재난의 경우에도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실 제일 먼저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취약계층이지 않겠습니까? 뭐 노인이라든지 또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이제 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피해를 가장 먼저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정부의 예산 투입이나 또는 대책 마련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 지적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중심적으로 짚어주면 훨씬 더 좀 이런 보도의 애초에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날 텐데, 지금 이제 좀 나와 있는 보도들은 대개 그렇다기보다는 현상을 좀 어떤 이 밖에 있는 어떤 현상들만 이렇게 짚는 그런 형식이어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본 경향신문
관련 보도는 그나마 좀 이해해야 할 측면이 있는데 네. 그보다 좀 더 심한 사례도 갖고 오셨더군요. 네네.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사례를 보게 되면요. 예.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요즘 젊은 세대부터 해서 전 연령층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네. 즐겨가는 공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부 공기조차도 나빠서 피할 곳이 없다. 즉 이제 숨 쉬는 것조차도 일상에서 평화롭지 않게 일상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워딩이나 어떤 헤드라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사실 실내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집을 나선 분들은 카페 찾아가기가 쉬운데 카페도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오히려 공기가 더 나쁜 곳이다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가 없던 기간 동안은 카페는 안전했을까요?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외에 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여파를 다룬 그런 보도도 있었다고요? 계속 이제 뭐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런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보다는 네네. 이제 현상에 주목한 보도들이겠네요. 네, 사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네. 근데 조금 이성을 갖고 이 보도에 대한 행태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정부를 비판해서 혹은 아까 말한 장관이나 총리를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요. 자연재해에서 분명히 예측됐던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한 이야기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반드시 우리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장기전으로 필요했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 봉건제도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가뭄이나 재난에 대한 문제들을 임금님을 탓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프레임 안에서의 보도들이었는데요. 이 경우는 아까 이야기를 좀 했었던 사례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동영 국회의원이나 야당에서의 민주평화당이나 혹은 자유한국당 상관없이 그리고 특히 이번에 대표가 됐던 황교안 어떤 대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어떤 근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효과 입증되지 않은 내용들까지 여과 없이 따옴표 받아쓰기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미세먼지의 어떤 내용 분석,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데로 나아가지 않고 현상 위주의 보도에 그쳤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례 최 교수께서 가져오셨는데 한번 보죠. 네, 미세먼지 여파 위주의 보도, 동아일보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보도 특징 1번 사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프로야구와 관련된 그 기사를 냈던데 어떤 네네. 내용입니까? 그런 기사들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즉 이제는 이제 정부 비판하는 프레임 그 다음에 한 두 번째 프레임 같은 경우는요. 네. 프로야구도 야외에서 그러니까 야외 활동 자체가 일상적인 생활들이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들이 다 불가능하다라는 정말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끔 하는 프레임들의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예. 혹은 여기서 제가 많이 언급은 안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공공장소에서 그동안 해오던 일상들이 어떤 그 제동이 걸리는 사건들 혹은 반대로 관련한 주식들이 좀 오르고 있다라는 단신내 기사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조선일보 기사였나요? 주로 이제 보수 언론과 그다음에 예. 경제지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에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주식과 관련된 조선일보 기사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특징주, 재앙 수준 미세먼지의 관련주 연일 강세. 맞습니다. 예. 네. 하나의 샘플인데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송 보도가 어땠는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지상파 3사와 종편 채널 4개를 분석하셨는데요. 보도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BS, MBC, SBS 그리고 종편 4사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MBC의 보도량이 좀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NBN과 SBS의 보도량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메인 뉴스 프로그램만 분석하신 거죠? 네네. 저녁 종합 뉴스에 대한 종편과 지상파 3사를 비교 분석한 건데요. 예. 이 다음에 제가 그래프로 항상 그 일정에 대한 날짜별로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채널 A 같은 경우에요. 보도량이 적지는 않았는데 2일과 3일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고요. 6일과 7일 보면은 꽤 많은 보도를 그래서 이제 뒤로 갈수록 보도를 많이 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네요.
그 지금 채널 A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보도를 했던가요? 예,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어쩌면 이제 신문과 방송 보도에 대한 패턴까지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5일과 6일에 압축돼서 많은 거는 사실인데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문은 일찍이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 방송에 있어서는 특히 채널 A 같은 경우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거나 네. 좀 더 이 상황을 좀 지켜보는 추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있었던 당시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나 혹은 예. 유치원 개원에 대한 연장들 이런 다른 주요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좀 집중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네. 어떤 보도를 했는지 한번 조금 전에 본 게 볼까요? 이제 에이즈와 네네. 관련된 보도를 했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중됐던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이든 방송이든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는 기간에는 제가 사례로 가져온 이 채널 A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미세먼지가 에이즈보다 빨리 수명을 단축한다는 해외 매우 연구 자극적인.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기사들을 오히려 방송에서 저녁 종합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다음 사례 JTBC의 사례도 있습니다. 예. 이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마찬가지죠. 것이 네. 채널 A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네네. 네. 예. 두 번째 보시다시피 JTBC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조기 사망자가 전 세계 700만이라고 하는데 이 10일 동안의 이 공포감이 어쩌면 나도 이 700만에 있는 아시아인의 사망자 조기 사망자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영상과 함께 어우러지는 많은 공포감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보도 이외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예, MBC에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언론에서 전달하고 얼만큼 네. 심각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워딩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숨 쉬는 자체가 공포이고 10일간에 숨 쉴 수 없는 또 하나의 어떤 공포감에서의 우울증까지 연결되고 우리가 어떤 국민들 모두가 여기 얘기하듯이 잿빛의 도시 안에서 숨이 턱턱 막히고 터널 아래 있는 듯하고 매일 이렇게 혹은 하루 안에도 열몇 개의 기사들로 집중적으로 이 미세먼지 사태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울하고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기간의 보도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어떤 재난 보도 차원에서 네네. 접근했을 수 있는데 KBS는 어땠습니까? 네, KBS 역시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재난, 재앙, 쇼크 이런 단어들 너무 쉽게 사용하는 그 자체가 왜냐하면 10일이 지나서 잠깐 이 주말에 날씨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미세먼지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저희는 늘 이 불안감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제가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보도하는 KBS 역시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공포감을 조장한다든지 이런 보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좀 느낀 것은 이게 어떤 연구나 아니면 해외 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인용하는 형식의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연구라고 할 때는 그게 실험이든지 어떤 논문이든지 간에 그런 연구에 해당한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수준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이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돼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자극적인 것들만 뽑아서 마치 지금 우리가 하루 미세먼지 어떤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큰 건강상의 피해를 입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은 분명히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보도를 하더라도 그런 분명히 이제 제한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연구라든지 이런 맥락들을 좀 충실히 보도를 하면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을 따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또 방송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참 유감입니다. 예. 자, 방송 보도에서 드러난 특징,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제가 사례로 가져온 것들을 좀 예시를 보게 되면요. KBS 외에도 TV조선에서의 사례인가요? 네네. 사실은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 이 전문 보도를 하는 취재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뾰족한 해답이 있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그 대안보다는 그냥 고발하는 그 자체로서 끝나게 되면 오히려 그 공포감의 조성보다는 하고 좀 다른 결일 수는 있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서 그럼 난 뭘 하면 되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비싼 마스크 사야 되겠고 공기청정기를 부담스럽지만 구입하는 것밖에 할 수 없겠구나라는 허무감을 느게끔 하는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어떤 기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고발이었습니다.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보도였고요. 단독이라고 표시할 만큼 조선일보에서도 열심히 발로 뛰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의 마무리는 늘 어떤 대안이나
결과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입장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전형적인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발로 뛴 기사가 맞고 필요한 기사지만 좀 아쉬웠다는 그런 사례로 네네. 가져오신 거군요. 네네. 자, 이 좀 마무리 차원에서 두 분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미세먼지 보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어느 쪽에 그 취재 역량을 집중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미세먼지 문제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 사실 또 언론사 입장에서 매번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프레임 이걸로 사실은 보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벗어나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같은 문제라도 예를 들면 중국 원인론이다 이 네.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그동안에 진전된 연구가 있는 것이고 또 한중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진행되어 온 어떤 결과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어떤 중국 정부가 부정하는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반도까지 전해진 이 경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부정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연구기관의 내용들을 충실하게 보도를 했단 말이죠. 또 네. 한국일보 같은 경우도 중국 원인론 등에 대해서 그 중에는 과장된 것도 있고 사실에 가까운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어떤 것은 과장됐고 어떤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보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게 앞으로도 계속 시일이 지나면서 계속 깊숙이 좀 들어가서 우리가 미세먼지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지금은 쭉 앞에 말씀 이제 하셨듯이 자극적인 것 그리고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동원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 여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 심지어는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조선일보 같은 경우 인터넷판에 한유총 물러가니 미세먼지가 왔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한유총하고 미세먼지가요. 예. 물론 학부모들의 걱정을 뭐 표현한 기사겠지만 네. 그런 보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한마디 앞으로 해도 언론은 될까요? 어떤 보도를 해야 됩니까? 네네. 저널리즘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네.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자가 좀 더 냉철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급됐던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뭐 차량 이부제에 대한 이야기들인가 혹은 노후 차량에 대해서의 문제들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가 실천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좀 긴 차원에서 또 정부가 끌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이 그리고 저널리스트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적하고 보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경 교수 또 김민아 미디어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 111주년을 맞아 여성 권리 신장을 외치는 행사가 서울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어 모든 채용 과정의 성차별 해소를 촉구했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성 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미투 운동 물꼬를 튼 서지현 검사를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지난 1월에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고 김목동 할머니를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결정하고 오후 6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을 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의 날을 맞아 SNS에 올린 글에서 성평등 사회는 남녀 구별 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라면서 삶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기 있는 여성들의 행동으로 우리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생각할 수 있게 됐다며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함께 노력하는 모두를 응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호 전 검찰 수사관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추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서울 동부지검에 소환돼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드루킹 특검의 김경수 지사 수사 상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의 비위 첩보를 조사했지만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며 조국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출석 전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혔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수석 아직 소환 전인데 수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 있으면 서서 싸울 것이고 넘어지면 바닥을 구르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상대방 커피에 마약을 몰래 타고 사기 도박을 한 혐의로 60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과 필로폰 판매업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부산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필로폰을 탄 커피를 B씨가 마시게 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내기 도박 판돈을 올리는 방법으로 54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정집에서 환각물질 일명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로 민모 씨 등 20대 여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쓰레기장에 해피벌룬의 재료가 되는 휘핑 캡슐이 있고 폭발음이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했습니다. 해피벌룬은 휘핑크림 제조 등에 쓰이는 아산화질소를 채워 넣은 풍선을 뜻하고 아산화질소는 2017년 환각물질로 지정됐습니다. 비행 전에 음주 단속에 적발돼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정비사가 재심에서도 처분 확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안전 규정을 위반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명은 각각 자격 정지 90일과 60일 처분을 받았고 진에어는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잦아든 파란 하늘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길거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날씨도 포근해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우준 기자입니다. 이틀째 서울 상공은 푸른 하늘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상쾌한 공기에 출근길 직장인들도 갑갑한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요즘에 너무 미세먼지가 많아서 피부에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화창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초미세먼지 여파에 한동안 거치대에 멈춰만 있었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자 이용할 수 있는 따릉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좀 안 하고 있다가 미세먼지 없어져가지고 좀 따릉이도 한번 해볼까 해서 다시 사용하게 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수치는 37 마이크로그램. 지난 5일 역대 최악의 초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한 145 마이크로그램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낮부터 길거리엔 봄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태 못 나왔는데 오늘 날이 좋으니까 얼른 나왔죠. 집사람하고 둘이 저기 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초미세먼지 공습으로 썰렁했던 명동거리도 다시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동안 사무실 안에서 점심을 배달 주문했던 인근 직장인들은 모처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손님 발걸음이 그리웠던 상인들도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오늘 출근길에 맑은 거 보니까 손님이 많을 것 같았는데 요 며칠 사이보다 오늘 배 이상 손님이 많아서 바빴습니다. 서울시는 일주일째 이어졌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서울부터 해소돼서 주말까지 현재보다는 좀 괜찮아질 것 같긴 합니다만 봄철 내내 언제든지 다시 고농도 상태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에 따스한 봄 기운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02% 하락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18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18주 동안 떨어진 이후 6년여 만에 최장기 하락입니다. 미세먼지 물러간 상황이 반가우면서도 언제 또 몰려올지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일과 모레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도 포근하고 대기질도 양호했다고요? 네, 오랜만에 바깥에서도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었는데요. 오후 들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현재 울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에 남아있는 특보도 점차 해제가 되겠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대기질은 양호하겠고요. 충북 일부 지역에서만 대기 정체로 한때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 제주도는 오후부터, 전남 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대전은 영하 1도, 부산은 8도로 출발하겠고요. 북한의 평양은 영하 2도, 개성도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13도, 대전은 16도, 대구와 광주는 17도로 예상되고요. 평양은 10도, 개성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고 봄비치고 양도 많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여름에 내리는 비처럼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더 뉴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